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왠지 어수선한 책상을 보면 꼭 내 머릿속 같고 정리가 안 된 옷장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됐던 곤도마리의 정리법부터 시작해서 청소라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건강, 심지어는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이 정리라는 게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정리라는 게요, 그냥 내 공간만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비 효과처럼 내 소비 습관, 심지어는 뭐 내면의 평화까지 건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리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어떤 기준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 곤도마리에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그녀의 방법, 곤마리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흔히들 미니멀리즘이랑 좀 헷갈려 하는데 자료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핵심은 무엇을 버릴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 이거죠. 맞습니다. 그 철학이 아주 구체적인 5단계 방법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첫 단계가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버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은지 그 최종 그림부터 그리는 거죠.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욕실, 내일은 서재 이런 식이 아니고요. 모든 옷, 모든 책 이렇게 집안에 흩어져 있는 같은 카테고리의 물건을 전부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약간 숨이 막히네요. 제 옷을 전부 다 침대 위에 쌓아놓으면 아마 산사태가 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한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았구나. 그 총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충격을 바탕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 설레는가? 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직접 손에 들고 이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질문을 기준으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선별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이 방법의 뭐랄까 활용점정인데요.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끝내라 라는 겁니다. 곤도마리에는 이걸 정리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리축제요? 표현이 재밌네요. 보통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네요. 네. 어설프게 매일 조금씩 하면 결국 정리 요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녀의 주장은 정리는 습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그런 극적인 경험은 지지부진한 과정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강력한 이벤트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다. 혹은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버리는 고통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물건들로 내 공간을 채우는 그 긍정적인 경험을 먼저 해주니까요. 이게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망치나 손톱깎이 아니면 구멍나기 직전의 수면 양말 이런 것처럼 분명히 필요는 한데 딱히 설레지는 않는 물건들은 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 방법론의 가장 큰 허점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오해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번역의 미묘한 차이랑 문화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원래 일본어 표현인 도끼메꾸라는 말이 영어의 조이나 한국어의 설렘처럼 그냥 낭만적인 감정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심장이 쿵 하고 반응하는 느낌, 활력이 솟는 느낌,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 단순히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망치를 손에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도끼매꾸는 이걸로 뭐든지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든든함, 자신감일 수 있고요. 편안한 수면 양말이 주는 도끼매꾸는 하루의 피로를 싹 녹여주는 그런 안락함, 감사함일 수 있는 거죠. 즉, 물건이 내 삶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바로 설렘의 확장된 의미인 겁니다. 한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짜 자존감은 남들이 보지 않는 베개의 감촉, 매일 쓰는 컵의 디자인에서 시작된다. 이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거죠.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 물건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군요. 그냥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꾸려가는 파트너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요. 버리기 전에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말하는 의식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사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본의 신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방법이 단순한 정리 기술을 넘어서 어떤 심리적인 치유 효과까지 갖는 이유예요. 물건을 그냥 쓰레기로 버릴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아까운 마음 있잖아요. 이걸 너는 네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편히 가렴 하고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의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감정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가짐도 바꾸고 물건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어떤 증거가 자료에 있었나요? 그냥 기분만 좀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룬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연구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에서 이 곰마리 방법을 실천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랑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정신건강의 개선입니다. 깨끗한 집, 깨끗한 마음,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이죠. 그건 저도 경험적으로 정말 공감해요. 주변이 어수선하면 진짜 머릿속도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뇌과학적인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야에 무질서한 것들이 많을수록 뇌의 시각 피질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주변이 어지러우면 우리 뇌는 계속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죠.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반대로 시각적인 혼란이 줄면 뇌는 비로소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여유를 찾게 됩니다. 인터뷰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불안감이 줄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또 다른 효과는 없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통제감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두 번째 핵심 효과입니다. 코네티컷 대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청소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혼란스러운 삶의 통제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일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적어도 내 서랍 속 양말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무력감을 줄여주고 참가자들은 스스로 가벼워졌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같이 덜어낸 거군요. 그리고 한 에세이에서는 이걸 자존감이랑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거실이나 옷차림만 꾸미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서랍 속 잡동사니부터 정리하는 행위. 그게 바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랑 같다는 거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부터 나를 채워나가는 게 진짜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통찰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소비 습관의 극적인 변화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의아했어요. 보통 집이 비면 허전해서 뭐라도 사서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쇼핑을 안 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뭘까요? 연구 참가자 중 한 명은 이 경험이 쇼핑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충동 구매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정리 전에는 50%가 넘었는데 정리 후에는 단 2%로 급감했어요. 50%에서 2%요? 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의 설렘 감별 능력. 참가자들이 이걸 조이더라고 부르던데 이 기준이 생긴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내게 설렘을 주는가? 이걸 집에 들였을 때 지금의 이 평화가 깨지진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필터가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이에요. 그 정리 축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그 고된 노동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집에 물건 하나를 더 들인다는 건 미래에 내가 그걸 또 고민하고 정리해야 할 짐을 추가하는 행위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의도치 않은 풍요로움으로의 진입이라고 분석했어요.
뭐 환경보호나 미니멀리즘을 목표로 시작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신중하고 절제하는 소비자로 변하게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사실 혼자 살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 특히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맥시멀리스트 부원인과 함께 산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쟁 수준의 문제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공유한 자료가 있었죠. 핵심은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3가지 전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 존중하기입니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의 개인 공간은 그 사람의 왕국으로 인정하고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내 정리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라 폭력이 되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요. 아, 저것만 버리면 딱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시화 전략이에요. 비난이나 설득 대신에 물건의 양을 객관적인 데이터처럼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유튜버는 어머니가 계속 사 모으시는 냉동 마늘이랑 말린 나물이 냉동실에 얼마나 있는지 전부 꺼내서 이름표를 붙여서 정리했다고 해요. 냉동 마늘 36팩, 말린 나물 40봉지. 36팩이요? 그 정도면 거의 마늘로 김장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내가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었니? 하면서 스스로 놀라셨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마늘을 사거나 말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대신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비난 대신에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많이 쟁여뒀어요? 다 썼겠네. 이게 아니고요. 냉동실에 마늘이 36팩 있는 걸 보니까 관찰. 음식이 상해서 버리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느낌. 저는 우리가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요구.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차분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의 걱정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히 접근법이 다르네요. 이런 변화가 선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연구 참가자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는 걸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신에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경험을 선물하는 걸 선호하게 되었죠. 물론 명절에 꼭 물건을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라는 개인적인 행위가 관계와 문화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정신건강, 소비습관, 자존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설정 방법까지. 결국 정리의 힘은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양말 한 짝을 개는 법, 옷을 거는 법 같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훈련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예요. 쇼핑할 때, 약속을 잡을 때, 심지어 나 자신을 대할 때조차 이것이 정말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정리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 다음 단계는 디지털 정리가 아닐까요? 끝없이 울리는 알림, 수천 통이 쌓인 이메일, 온갖 파일로 뒤덮인 컴퓨터 바탕화면. 어쩌면 물리적인 잡동사니보다 우리의 정신을 더 좀먹고 있는 건 이런 디지털 혼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디지털 소유물에 이 설렘의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평화와 집중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지금 설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